노벨상 얘기 사실 재밌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밌더라고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듣동라 이코노미 첫 방송 날인데요. 이 타이틀이랑 아주 어울리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 지난 10월 10일 저녁에 노벨 경제학상 후보가 발표가 됐었죠. 오늘 할 얘기가 제일 많은 벤 버냉키 전 페드 의장,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리고 다른 두 분이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랑 필립 딥비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공동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어떤 키워드를 연구한 분들한테 주는가를 보면 이제 큰 흐름으로 글로벌 경제 화두가 무엇인지가 약간 엿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사람한테 왜 줬지? 살펴보니까 또 올해의 키워드는 경제위기, 금융위기인 것 같아요. For Research on Banks and Financial Crisi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금융위기랑 은행의 관계성을 밝혀낸 분들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역할, 특히 은행 붕괴를 막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분들의 연구가 이해도를 높이게 해줬다. 그러니까 뭐 2008, 2009년 세계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분들의 연구가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적은 분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드라마 작은 아씨들 보셨나요, 여러분? 보배저축은행 나오잖아요. 거기서 뭔가 뱅크런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그 은행이 망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의 축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시장에 루머가 돌고 저 은행이 위험할 수도 있대,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뽑아간다는데, 이런 소문이 막 돌면서 너도 나도 돈을 막 찾아가는 뱅크런이 일어나고, 이 뱅크런이 결국은 은행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이 은행이 무너지지 않게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분들의 논문의 연구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때 썼던 논문이 경제학이랑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 벤 버냉키 수상자분. 벤 버냉키 이름을 보고 저는 사실 좀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학과에 재학하던 라떼 시절 얘긴데, 저희 과에 경제학 언론이 두 권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는 맨큐의 경제학, 또 하나는 그때 당시로는 신흥 번역된 버냉키 프랭크 경제학. 그래서 왜 수상에 대해서 말이 나오느냐? 노벨 경제학상은 어쨌거나 경제학상이죠. 일생에 걸쳐서 어떤 우리 사회 아니면 인류의 어떤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연구를 해온 학자들이 주로 받아요. 평화상이나 뭐 문학상 같은 거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로 봐야겠지만요. 뭐 물론 벤 버냉키도 경제학자고 경제학 박사고 교수였고 학자로서의 커리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커리어의 방점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훨씬 더 찍혀 있고 경제정책가라는 이미지가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연준 의장을 지내기 전에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그때 시절에도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에서 왜 돈을 이렇게 막 뿌리듯이 현금을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헬리콥터 벤이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학자로서 어떤 사람인가 새삼스럽게 좀 찾아보니까 대공황 전문가였더라고요. 그냥 뭐 디프레션 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십 번의 약한 지진보다 강한 한 번의 지진이 지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성향인지 약간 엿보이는 이야기이죠. 경제학자로서는 1983년에 발표했던 논문을 노벨위원회도 좀 주목한 것 같은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이거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파산이 장기 불황까지 어떤 향하게 되는 결정적 위기였다라는 점을 규명한 어떤 연구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 대공황이 처음으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는 어떤 시련이었는데, 이제 버냉키는 당시 연준을 이렇게 평가해요.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지 않아서 디플레이션과 경제 파국을 막지 못했고, 최종 대부자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은행들이 도산하게 내버려뒀다. 그 경제 안정 기능과 최종 대부자 기능에서 연준이 실패했다는 이 점이 미국의 대공황 경험이 주는 주요 교훈이다.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벤 버냉키는. 이 사람이 대공황에 준하는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힌트가 많이 나와 있었죠. 근데 참 운이 좋게도 버냉키는 자신의 이론을 실제로 자기 손으로 실험해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2006년부터 8년 동안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 되었고, 참 공교롭게도 하필 이 시점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운명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전공 분야가 대공황이잖아요. 이걸 연구하면서 쌓아왔던 어떤 생각들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버냉키가 페드 의장 시절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왜 논란이 되는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은행이 보통 쓰는 통화정책 수단이 금리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터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서 거의 2008년 말에는 정말 리터럴리 제로 금리가 됐거든요. 거기에 그것도 부족해서 더 돈을 풀어야겠다는 마음에 양적 완화라는 게 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으니까 뭐 마이너스까지 낮출 수는 없고 이제는 아예 중앙은행이 다른 자산들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중앙은행에서는 대규모 자산 매입이라고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적 완화 혹은 QE, 퀀티티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연준이 했던 조치가 우리도 대마불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대기업은 망해도 결국은 정부 자금으로 살려준다. 근데 뭐 그 핑계가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쓰러지면 혼자 죽는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너무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They're not going to fail. 이번 아까 그 노벨상 수상 이유 설명드리면서도 이들의 연구로 위기를 막는데 은행 파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 좀 작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이럴 때 리먼 브라더스는 무너졌지만 뭐 AIG라든지 다른 여러 큰 금융기관들은 사실 정부의 도움으로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망하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본 거죠. 이런 정책들을 버냉키 의장 시절에 집행을 하게 됐는데 버냉키의 양적 완화 정책 덕분에 대공황까지 번지지 않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보다는 훨씬 휘청거리는 시간이 적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사실은 이 양적 완화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 같은 데 들어가면서 자산 가격이 부풀리기도 했고 그리고 경기 부양 효과도 좀 있긴 했지만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버냉키 텐트럼. 텐트럼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뭐 발작 내지는 발끈함. 그래서 버냉키 텐트럼이 뭐냐면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이 돈을 푼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고 언젠가는 소위 정상화를 해야 되잖아요. 2013년 5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려고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돈을 풀었던 걸 걷어들이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언급되자마자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든지 뭐 신흥국 경제가 흔들흔들 한다든지 또 미국조차도 미국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 완화를 할 때만 보면 뭐 좋은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걸 엑시트하는 순간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었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이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원죄가 이 버냉키한테 있다. 이때의 양적 완화부터 시작된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팬데믹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양적 완화나 정책들을 썼고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데믹이라는 게 또 오게 되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정책들을 썼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고 지금 또 급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뭐 전 세계 시민들이 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이 선두에 섰던 벤 버냉키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는가? 헬리콥터 벤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정치적인 의미인가? 이게 맞았다는 것인가? 근데 맞았다고 누가 확언할 수 있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가 살면서 계속 실험해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는 노벨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동나 이코노미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더 궁금한 주제 같은 거 있으면 이런 이야기 한번 풀어달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가 궁금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 내일도 습관적으로 오세요. 듣동나의 세 번째 레이스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저 이지상 기자가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전 세계 정치, 경제, 흐름을 물어봤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 정치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나만의 관점을 갖고 싶다면 듣동나 홈페이지에서 다시 만난 세계 레이스를 확인해보세요. 레이스를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더중앙 플러스와 이 레이스를 함께 신청하시는 건데요. 팩플, 엠트랙, 슬기로운 OTT 구독생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 번에 모아보실 수 있더라고요. 다시 만난 세계 레이스와 함께 더중앙 플러스도 구독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11월 7일 시작하는 다시 만난 세계 레이스에서 페이스메이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